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랍니다. 정보 가치 계산 문제죠. 차는 안 돼요, 할인이. 차 안 됨, 할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두 금액을 찾아볼까요? 6억 500, 그리고 3억 250만 원이죠. 그럼 그 자릿수대로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60500 마이너스 30250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30250이라고. 그래 놓고 우리는 개발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개발될 가능성이 40%니까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60%죠. 0.6을 곱해줍니다. 계산기 그대로 곱해주면 계산기가 18150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그래 놓고 이제 할인을 해주면 되는데 할인할 때 이때 할인율이 10%니까 110%, 1.1을 사용하겠죠. 할인한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로 고친다는 얘기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1로 나누면 되는데 얘가 2년 후잖아요. 그럼 두 번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후라는 게 몇 번을 얘기해 주는 것이더라. 두 번이니까 두 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5000이 나와요. 15로 나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이렇게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제발 나와다오 기도를 해야 돼요. 나오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1번은 5번입니다. 2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를 보조해 주는 거 맞죠? 근데 돈 대주는 것, 정보 대주는 거니까 돈을 대주고 정보 대주는 건 뭐였죠? 간접적 개입 방법이었죠. 그때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1번이 5가 됩니다. 주의를 꼭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면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그것보다 높게 규제를 하면 어차피 그 균형가격만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공급자가 삐친 김에 공급량을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 발생. 가격이 폭등되더라. 암시장에서 또 다른 가격이 존재했었죠. 기억나시면 돼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을 때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초과 공급 아닙니다.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기존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조해줬던 임대인에게 보조해줬던 기존 임대인이 초간 쪽 빨아먹으면 신규 임대인이 들어와서 경쟁이 나타나는 거였죠.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누가 좋다? 임차인이 좋은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규제를 당하면 싫으니까 공급량을 줄여요. 보조를 받으면 좋아서 공급량을 늘려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 다음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을 때죠. 5번. 임대료 보조를 임대인에게 해준 경우가 임차인에게 해주는 경우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이 커진다. 틀렸죠. 임차인 손에 임대료를 주어졌을 때 그 돈을 쥐고 임차인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면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이 커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지분 투자 방식은 우리 어떻게 외웠죠? 항상 지주편 리신조. 그래서 지주편 리신조였습니다. 지분금융은 주식, 편은 펀드, 리는 리츠, 시는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죠. 소수에게 받는 건 뭐였죠? 조인트 벤처죠. 그 다음 다신 틀리지 말자. 다수에게 받는 건 신디케이트였습니다. 그 다음 매자닌 금융은 섞여 있는 건 뭐였죠, 여러분? 메신저 받은 후.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지분 투자 방식이 맞아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부채금융이었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1번 X네요. 2번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었습니다.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하나도 없죠. 투자자에게 넘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기사한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X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원조다 기억나세요? 장충동에 갔더니 족발집들이 많아요.
누가 원조냐 그랬더니 저 사람, 저 이가 원조다. 그래서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이고 원리금 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조기상한 위험이었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크기순 문제는 항상 체증식이 증가니까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은 중간, 체감식은 감소니까 제일 작다. 체감식이 원금 균등이었죠. 근데 딱 한 번 바뀌어요. 초기에 상환액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만 반대다, 상반대다 기억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은 원금 균등 사한 방식 체감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 그때도 중간, 체증식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은 왜 젊은 층이 선호해요?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아서 소득이 낮았을 때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거였죠. 그래서 크기수는 원래 체증식이 제일 크고 체감식이 제일 작지만 바뀐다. 언제 바뀐다? 상반대다.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에서 반대가 됩니다. 3번이 맞네요. 그 다음 4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금의 형태로 매월 생활비를 주는 제도였어요. 그때 노인복지주택에 노후계층이 살 수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살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가능해요. 그런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X네요. 그 다음 5번. LTV는 V, 밸류 기준이었습니다. 가치 기준이었죠. 어디에 곱한다고요? 밸류에 곱해요. 그때 60%인 경우에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6억이면 6억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66에 36, 3억 6천이지 최대 대출 가능액이 4억이 아니에요.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TI는 I, 인컴 기준이니까 인컴, 소득에 곱했죠. 곱해주면 나오는 게 저당 지불액이지 저당액이 아니니까 나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누기 저당 상수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나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나무 나줘, 순영업 소득, 순영업 이익 나누기 나, 소나무 나, 부채 감당률이었죠. 그 다음 나누기 저당 상수해 주시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